26살 남자분이시고 이제 요식업에서 일을 하시는데 한 300 정도 버시는데 저축률이 뭐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닌 한 30%에서 50% 사이 정도로 저축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부터 독립해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21살 때 일을 시작해서 22살까지는 적금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독립하시고 나서 한 3, 4년은 또 일을 또 많이 못 하셨을 수 아마 있네요. 그때 공부 이제 뭐 17살이면 한참 뭐 고등학교 다니고 뭐 그러니까 어릴 이러니까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네. 적금으로 돈을 모았는데 청년 내일 저축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올해 적금 만기로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서 합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요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 다니게 되면 정부하고 기업이 매칭해줘가지고 그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많이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나오면은 그냥 일반 적금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꽤 뭐 많이 모으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20대 초반인데 5천 정도 모았으면 뭐 적게 모은 건 아닌데 그렇죠. 이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중소기업 특별 청약으로 매매를 알아볼까 생각하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뭐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행복회를 돌리고 있었던 와중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억 3천 전셋집이 임의경매 신청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경매라는 거는 뭐 보통 이제 근저당 그러니까 뭐 어떤 대출을 이제 받은 어떤 그런 주택 같은 데서 이제 이자를 안 주니까 내가 그냥 경매 치겠다 해가지고 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법원 됩니다. 결정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직 경매가 시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날이 깜깜한 상태다.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17배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쵸. 사실 뭐 부모님과의 뭐 어떤 사이가 뭐 어떤지 모르지만 나쁘진 않으시대요. 그래도 뭐 이제 어른에게 도움받는 일이 뭐 아무래도 좀 적었겠죠. 그렇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볼 때도 별로 없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무료 법률 상담소를 가도 이제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나라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가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만났을 때도 실제로 무료 상담을 해주고 간단하게 우리가 법률 정보 이거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돈 받지 않을까 하는 거 간단한 건 이제 전화 상담도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한 그거 상담 5분 받으려면 한 20분 전화 통화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 근데 거길 상담 예약하고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봐도 사실 기다리란 말밖에는 못하죠. 경매가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뭐 답답함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 상황에선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일반적인 분들이 뭐 이제 대다수가 사실 뭐 집을 어떻게 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경매로 들어가면 훨씬 어렵거든요. 법률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무섭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 갑자기 누가 좀 등기 같은 게 하나 오는데 보면은 이제 뭐 법원 써 있어.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과거를 돌아보게 돼. 내가 예전에 뭐 했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뜯어봤더니 갑자기 우리 집이 경매당했다. 그럼 이제 이걸 청천벽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도 뭐 답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처리도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 상담해 주시는 걸 보고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세금 못 받으면 10년을 혼자 열심히 살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내용 있다면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 3천인데 그중에 중기청 대출을 1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돈 3천 든 거고. 거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자가 싸가지고 그쵸. 요게 월세 대비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1.3%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전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전세 자금의 대출을 계속 해주는지. 이게 그러니까 그 전세 제도라는 자리를 정착을 잡은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전세라는 제도는. 근데 이게 워낙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전세에 대한 안전장치 그리고 전세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대출이라는 상품도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아예 정착이 돼버리고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자가 4%라고 치면 지금 3% 정도 깎아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1억에 3%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25만 원을 예를 들어 월세를 사는 경우에 지원해 주나 이거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대부분은 그냥 쉽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줘 버리면 문제가 뭐냐. 이 사람한테 어쨌든 대출 1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 1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이분들은 전세 사기를 떠나서 그냥 대출이 1억이 생긴 거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복지라고 지원을 해준답시고 이 사람들한테 빚을 지게 만드는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
분들이 잘 모르죠. 게다가 네. 저런 걸 해줄 때는 해당 주택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데 네. 앞서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그래서 이 떼었을 때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확인을 꼼꼼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보증보험을 뭐 의무적으로 막 들게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긴 그렇죠. 한데. 허그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과 플러스 무조건 보증보험을 같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줄 때 은행도 이분이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은행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신이 돈을 못 갚았을 때 대신 갚아줄 어딘가에서 보증을 세우세요. 보증을 받아오세요. 네. 그걸 대신해 주는 게 HG나 HUG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증서 끊는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그냥 우리는 수수료만 내고 보증 받았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보증금 보험 이거의 정식 명칭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보증 단어가 똑같아요. 네, 그게 그건 줄 알고 이게 그럼 그거 가입됐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상품은 우리가 진짜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이고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세대출금 보증 이 상품은 우리 은행에서 떼일 걸 감안해가지고 딴 데서 네 보증인 세워와 하는 상품이고 네, 소위 말하는 그 아버지들이 친구한테 보증 섰다 망하는 그쵸. 딱 그것처럼 보증인 데려와라고 하는 거를 이분은 이제 반환 보험으로 생각한 잘못 거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환 보증 보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되게 착실하게 잘 모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순식간에 지금 경매를 당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라오님. 네, 우선은 지금 상황이 그 보증보험을 못 들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대해서 그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거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전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은행 상담원이랑 할 때 5천만 원까지 뭐 이제 이런 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2, 3년 전이기도 하고 그때 나이가 좀 많이 어렸어서 근데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기억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실수를 지금 좀 잘못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때 사실은 그 은행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뭐 다시 물어보기도 뭐 하고 사실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소를 네네. 찾아보니까 이거 신축이더라고요. 신축 다가구.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처음에 이거 계약하실 때 뭔가 신축이고 하니까 좀 뭔가 좋은 마음에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이 조급했던 뭐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는 혼자 살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여자친구랑 사실은 결혼 목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같이 지냈었는데 사실은 집 근처가 모텔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집값도 다른 곳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좀 빚은 조금 많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조금 이 집을 더 좋아했고 조금 제때로는 알아본다고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엔 사실은 빚이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 2년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등기부 떼보니까 이거 신축할 네. 때 아예 그냥 대출 한 10억 정도를 받아놓고 지은 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알고 네. 있으셨어요? 12억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한 120% 잡는 거로 실제로 한 10억 정도 대출이 있는데 본인이 들어갈 때도 혹시 세입자분들이 많으셨나요? 다른 집에? 제가 거의 들어갈 땐 초기여가지고요. 집을 거의 한 5, 6 호수는 제가 다 정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집세대나 뭐 1호 세대 뭐 이런 정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정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입 신고는 하셨고요. 네네,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대출이 한 10억 정도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매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막 시작되셨잖아요, 경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낙찰자가 나올 시점까지 뭐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 한 5개월, 6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특별하게 뭘 하실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냥 이제 대기하는 상태인데
하는데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볼 데가 없으셔가지고 뭐 변호사를 또 이제 선임을 하신 거로 전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연을 올린 지가. 네. 사실 그때도 조금 물어볼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사연에 나온 것처럼 뭐 무료 상담을 찾으러 한 2군데 갔었는데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냥 일반 변호사 상담하는 비용도 시간당 뭐 10만에서 뭐 네.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이걸 계속 쫓아다니기에는 그 상담 비용도 조금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바로 그냥 그러니까. 변호사도 어른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믿을 데가 그쪽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거의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뭘 진행한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진행한 거는 민사로 이제 전세 반항을 진행하려고 진행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집주인한테 송달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일주일 전쯤에 집주인한테 민사 이제 송달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외에는 아직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저도 뭐 경매로 막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변호사 선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미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렇게 경매를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신축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뭐 경매 넘어가 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거의 뭐 작정하고 한 것 같은 느낌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그냥 더 나가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법으로 막 한다고 그리고 경매라고 하니까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실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제도 자체에 어떤 다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집을 경매에 넘어가서 그 이제 낙찰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이라는 걸 하는데 뭐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대출이 이미 한 10억 정도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낙찰금 가지고 우리가 반환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럼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재산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 가압류를 걸고 압류를 걸어가지고 민사로 해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네. 더 많아요. 이게 신축이었다는 거에서 저는 벌써 아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변호사를 뭐 선임했으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뭐 더 들어가는 식의 어떤 그런 행위는 좀 최대한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소송을 계속 더 하자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뭐 네, 맞습니다. 민사를 하고 뭐 또 뭐 재산을 찾아보자 하면서 뭐 감정을 받아보자 뭐 이런 식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뭐 되게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래서 이제 변호사만 믿고 가시는 것도 또 안 좋다. 우선은.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의 시세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경매 이후에 지금 금액 나온 거는 20억으로 나와 있어요. 아 20억에 나와 있어요 이 물건이. 네. 옆에서 쌍둥이 건물이 하나 경매에 나간 게 있는데요. 그것도 20몇 억에 나와 있고 그거는 저희보다 먼저 경매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1회 유찰이 됐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저 네. 감정가일 것 같고 네네. 시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뭐 따로 이게 얼마다라고 들지는 못했고 경매 감정가 그렇게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네.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고 이 낙찰 금액이 얼마일까를 사실 빨리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근데 아마 지금 다가구 매수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로 낙찰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권리 분석이라는 걸 막 따져봐가지고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싸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분위기가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뭐 시세는 뭐 조사해봐야 되지만 중개사 분들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현실적인 네네. 가격을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낙찰이 얼마 될까. 그리고 만약 옆에 쌍둥이 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같은 주인인가요 혹시? 아니요. 다른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 달라요. 그거 들어가실 때 혹시 부동산 중개업소 통하셨을 텐데 네네. 그때도 그 앞에 뭐 보증금 대출 껴있고 그걸 그때 설명 받으신 거죠. 10억 정도 대출 있다는 거. 네, 듣기는 했습니다. 네. 그것도
들었어요. 그걸 설명해 줄 때 이 집의 시세가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이 집의 시세가 집값이 얼마니까 요 정도 보증금 앞에 껴 있어도 뭐 대출 껴 있어도 뭐 괜찮습니다라는 식의 설명을 언뜻 듣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억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아니 근데 계약이 이거 끝날 때쯤이다 거의 보니까 뭐 이게 뻔한 게 아마 그때 그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한 40% 받았을 거예요. 한 40% 받고 그러니까 그때 기준 한 17억에서 막 20억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감정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다 전세로 빼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전세로 사시죠. 네, 거의 다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 모자란 부분을 다 전세로 꽉꽉 채워요. 이런 신축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팔려고 하다가 이제 못 팔아서 이제 뭐 경매로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왔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완전 1등으로 이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조금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시세를 많이 조사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들어간 그 세입자분들 뭐 연락처를 알든 뭐 어떤 이런 게 있나요? 피해자 모임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그럼 본인의 순서를 알아요? 하고요. 네, 거의 한 4위, 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 앞에 몇 명이 얼마씩 있는지 모르세요? 금액은 다 해놓긴 했는데 네. 많게는 뭐 2억 2천 분도 있고 뭐 1억 6천, 3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본인 앞에 한 6, 7억 이상 있네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혹시 월세로 해가지고 소액으로 보증금 들어가신 분들도 혹시 뒤에도 있나요? 뒤에가 한번 네. 이번에 재계약 시즌이어가지고 제 앞에 있던 분들 나가시고 그 부분을 이제 월세로 들어온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걸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네. 소액 보증금으로 월세를 들어오셨으면 그분들이 먼저 챙겨갈 수도 있어요. 나보다 맞아요. 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더 빨리 가져가는 게 있어가지고 우선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요 경매 물건이 낙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 반년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누가 막 찾아오기도 하고 뭐 막 갑자기 배를 누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이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자가 뭐 와서 이제 뭐 명도라고 해서 뭐 언제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막 물어볼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협조하시고 이사비를 우선 잘 받는 게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뭐 내가 버틴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이사비는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순위를 따져보고 금액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본인이 좀 아주 안전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서 대출도 있지만 어쨌든 1억 3천 정도의 상당 금액은 좀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금 대상도 또 아니실 것 돼요. 같아서 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사를 나가고 이 주인을 찾아서 이 주인에게 재산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거기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요거 하나만 있지가 않거든요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소송 걸고 있을 거라서 큰 틀에서는 쉽지 않다. 네. 일단 그래도 이게 대항력이나 이런 걸 유지하고 있으면 낙찰이 안 돼도 이자는 내겠지만은 계속 살 수는 있잖아요. 살 수는 있죠. 거주를 할 수는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돈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산다. 그리고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서 보증금 일부 돌려받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베스트긴 한데 일단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괜히 더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 그냥 거주가 확보됐다. 예, 당장의 거주. 아닙니다. 거주 확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 대출이 있는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순위가 후순위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새로 낙찰자가 나타나서 이사를 가라고 하면 가셔야 갈 되는 수밖에 상황이에요. 없네요. 그래서 오히려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이사비 이런 거를 좀 받는 게 맞고요. 지금 뭐 저희가 뭐 위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호사랑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우선 조금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변호사분들 중에는 막 돈을 더 쓰자고 그래. 막 그런 분들이 있어. 여기서 막 300, 500을 더 쓰자고.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낙찰가가 최대한 비싸게 되게 기대하는 거 우선은. 그게 가장 먼저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낙찰이 됐는데 은행 대출금 앞에서 있는 사람들 다
다 받아가고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나왔다. 그럼 최악은 1억 대출 남아있는 상태고 내 돈 3천까지 들어간 1억 3천을 손해보는 상황이잖아요. 네. 3천은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해도 1억이라는 걸 내가 갚아야 되나 그런 걱정도 드실 텐데 그럴 때는 차라리 개인회생이나 이런 거 신청하시면 탕감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쨌든 방법은 있으니까 지금 26살 나이고 아직 어리시고 그럼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합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 근데 인생 길게 보자면 야 그래 그때 그런 일도 당했었구나 하고 아유 지금은 뭐 몇십억 있네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내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내 과거의 인생이 부정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요. 크게 네. 보면은 금액으로 봤을 때 본인 인생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네, 네. 또 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그래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선 시세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낙찰자가 나타날 그러니까 임차자가 나타나면은 최대한 뭐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 이사비 같은 거 조금 더 받으시는 게 우선은 그나마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추가 비용은 들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고 절대 여기서 뭔가 내가 너무 뭐 이렇게 뭐 엄청난 뭐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걸 이렇게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사실 이 개인 회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가 저는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답은 어쨌든 있으니까 야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 다 날렸고 10년 동안 세월이 허투루 지나갔고 앞으로도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갚어라는 식으로 끔찍하게 생각하시지만은 말아라. 답은 다 있고요.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볼 어른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경매를 좀 하는 사람이니까 경매 예를 들어 낙찰이 됐어요. 근데 뭐 낙찰자랑 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사비를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이거지 뭐. 그래서 이제 협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과거를 후회하는 거는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난 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대한 회복하는 거잖아요. 최대한의 회복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살면서 한 번씩 있거든요.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고통이 오거든요. 저도 옛날에 고통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좀 더 단단하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순탄하게 가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고통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통은 고통인 거고 이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보시고 나는 이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답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절대적인 금액 뭐 이런 거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 상황에서 또 옆에서 막 그 돈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더 그런 더 거에는 위험합니다. 또 너무 또 엮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네네. 절대 안 돼요. 네. 혹시 궁금한 거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좀 너무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도 2달 동안 많이 알아본다고 알아보았지만 희망이 없는 걸 이제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변호사도 사실은 하고 있진 않았지만 믿고 사실은 이게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든.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뭐 500만 원 더 손해 본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그 대출에 비해서 뭐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라고 싶으면 한번 그걸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도전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도 할 마음은 없긴 하지만 뭐 돈도 없어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해주신 것도 와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짤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뭔 일 생기면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그거랑 뭐 내가 뭐 이미 뭐 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오히려 다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보험료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보험료 너무 많아. 보험료. 예. 보니까 내역을 보내줘서 들여다보니까 뭐 치과 보험에다가 뭐에다가 치과? 왕창 들었는데 안 돼.
안 돼요. 자를 거 자르세요. 그거 따로 제가 경조사도 이제 상황을 잘 얘기를 하고 내가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쉽지 않다. 나중에 내가 돌잔치 때나 이럴 때 돈 더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말을 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주변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혼자 끙끙 앓아봐야 사실 이 대기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 또 속썩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다 오픈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길게 인생 길게 보면은 진짜. 이거보다 사실 더 큰 피해를 오히려 막아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또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다들 이제 댓글로 많이 응원들 해주시는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참에 이런 기회에 경매란 게 도대체 뭐야 공부해가지고 맞아. 그래 경매로 부자 될 맞아. 수 있는 거예요. 경매로 부자 된 사람들 약간 공통점이 뭐냐면 경매를 당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네. 제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진짜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 이런 맞아. 일들을 당하면서 도대체 뭘까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진행되는 것들 보시면서 선택하셔야 될 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알려주세요. 네, 필요할 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소액 임차 보증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나왔는데 일단 소액 임차 보증금 지역에 따라서 그 보증금 대상 한도 자체가 다르죠. 지금 이분이 광역시에 살고 계신데 광역시 기준은 8,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거기서 지켜주는 보증금 금액도 2,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억 3천이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5천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왔다 월세로 그렇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인 뭐 3,600만 원 먼저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그 이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또 경매로 낙찰된 금액의 절반까지만 뭐 받을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빌라였다면 뭐 내가 낙찰이라도 좀 그쵸. 받아볼 텐데 이게 다가구다 다가구입니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가 막 10몇억 되는데 이거를 개개인이 살 수도 없고 없죠. 거기다 뭐 이제 이 소유자들이 뭐 공동 입찰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저기 임차인들이 뭐 공동 입찰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쉽지가 않고 게다가 그런 그분들 것들도. 사정들도 다 다를 텐데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다가구를 뭐 주인이 뭐 10명이서 산다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신축인데 대출 있는 곳에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 우선은 요거를 가장 먼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세보다는 가능하면 월세를 가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꼭 전세를 가야겠다면은 보증 반환 보험이라는 거를 반드시 가입하시고 가입되는 조건으로 계약금도 네. 걸고 특약도 걸고 안 되면 바로 돈 돌려다. 네. 월세가 그 안전하다는 거는 보증금이 작을 때 얘기입니다. 뭐 원래 그렇지. 전세로 반전세는 1억 5천인데 이거 1억에 저 50만 원 월세요. 이거 이 느낌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되고 네, 그런 건안 보증금을 됩니다. 최대로 낮춰가지고 사는 예, 게 예.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머리가 띵하네요. 뭐 일단 네. 답은 어쨌든 근데 있을 이게 거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고 저는 이제 그게 항상 답답해요. 말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전세를 계속 권장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걸 할 거면은 전 보증보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교육을 하란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해주든지 중고등학교 6년간 아니면 수능의 필수 문제를 만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살으라고 하면은 먹고 사는 거 생계에 대해 가장 이거는 중요한 부분. 개개인들이 계속 이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건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